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경매의 기본 용어와 기초 지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분야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경매 용어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와 관련된 용어를 완벽하게 익히셔서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은 65세 된 사람들의 70%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인구가 고령화되어 65세 된 사람도 자신의 부모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필자는 강의 시마다 요즘은 75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은퇴하기 전에 큰 돈을 벌어놓으면 모를까. 그러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는 크게 나누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자금을 빌릴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형식적 경매라는 것도 임의경매 형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것은 내가 돈을 빌리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까 은행과 약정한 대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은행 임의대로 경매를 넣어 자금을 회수해 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강제경매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로 신용카드 사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강제로 경매를 넣습니다. 이를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강제경매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경매를 실시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강제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경매 개시 결정과 등기 촉탁을 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요건에 맞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한 후 이를 등기부에 올리는 행위, 즉 등기부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소에 통보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하는 행위를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이 경매 물건의 최초 가격을 얼마로 시작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은 감정평가사는 법원에서 의뢰한 목록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라는 문건이 보이는데 법원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법원에서 의뢰한 토지와 건물 외에도 미등기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수목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평가사는 토지는 X1, 건물은 Y1, 제시에는 Z1이라고 평가하여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최초 법사가가 되는데 최초 법사가는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1차 경매가를 말하는데 최초 법으로 사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토지와 건물 제시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해서 경매법원에 보내면 경매법원에서는 제시외를 최초 법사 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시외를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입찰하는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서와 최초 법사가를 비교하여 제시외가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받은 토지에 제시외로 평가된 수목이 있고 그 수목이 최초 법사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수목은 낙찰자의 것이 아니므로 수목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토지 인도 등과 같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경매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틀 안에 개시 결정 및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안에 감정평가사에게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는 2주 안에 감정평가를 끝내고 법원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경매법원에서 최초 법사가격을 정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받고자 하는 자, 즉 임차인이나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등에게 배당받을 금액을 신고하게 하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이런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나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등 보통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인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수할 권리나 인수하지 않을 권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매 물건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데 바로미터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배당 요구 종기일은 경매 개시 결정 후 2개월에서 3개월 안으로 그 기일을 찾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입찰 기일이 잡히면은 경매법정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낙찰인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 최고가 낙찰자는 낙찰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법원에서는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뒤 낙찰 허부 결정을 합니다. 낙찰 허부 결정은 최고가 낙찰자가 낙찰을 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낙찰 허부 결정이 났다고 해서 최고가 낙찰자는 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낙찰 허부 결정이 난 후 일주일 뒤에 낙찰 허가 확정이 됩니다. 즉 이때가 최고가 입찰자가 진정한 낙찰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해관계인들은 이 낙찰 허가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해서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낙찰 허가 확정이 되면은 비로소 최고가 입찰자는 대금을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금 납입기일이 낙찰일로부터 40에서 50일 뒤로 잡히게 되는데 최고가 낙찰자는 반드시 이 기일의 마지막 날이나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일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경락잔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고 낙찰 허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건은 언제든지 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허가 확정이 되면 가능하면 빨리 경락잔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금 납부를 하면은 등기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은 완전히 최고가 낙찰자의 것이 되고 경매법원에서는 대금 납부 후 4주 안에 배당 기일을 잡아서 배당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하면은 경매 절차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멸기준 등기, 통상 경매에서는 말소기준 등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소기준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는 매각 시 등기부에 있는 등기들의 말소와 인수 기준이 되긴 등기를 말합니다. 이 말소기준 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등기의 소멸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말소기준 등기의 종류는 6가지가 있는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 6가지 등기 중에서 가장 먼저 기입된 등기를 말소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자, 이제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은 흔히 개별 경매, 일괄 경매라고도 합니다. 자, 1, 2, 3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이 물건들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경매법원에서는 감정을 의뢰하여 1, 2, 3호 물건을 한꺼번에 일괄로 경매를 진행할지 아니면 1, 2, 3호 물건을 개별로 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일괄로 경매를 진행할지 아니면 개별로 경매를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경매법원의 결정에 의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가 일괄 매각을 개별 매각으로, 개별 매각을 일괄 매각으로 해주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경매법원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자, 일괄 매각과 개별 매각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이 되면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56785 하나로 해서 1, 2, 3번의 물건이 한꺼번에 경매가 진행되고, 개별 매각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56785 1번, 2번, 3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매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자기가 응찰을 하려는 1, 2, 3번의 물건 중에서 2번에 응찰을 하려면 반드시 물건 번호란에 2번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필자가 27회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물건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물건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여 1억 원이 넘는 입찰 보증금을 몰취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은 다음 기회에도 또다시 응찰하여 입찰 보증금을 몰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실수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